예,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예, 자,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네, 우리 김만 씨 좀 인사해 주세요. 인사했잖아요. 네네. 네, 기능만입니다. 그래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저 김구라 경제연구소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라이브 진행하는데, 야, 저희의 정말 그 동시 접속자 수가 네.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얼마 했었죠? 4,400. 4,400. 그다음에 이제 5,400.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6,000. 6,000. 오늘은 저희가 뭐 일단은 6,000 윗단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6,500 기다립니다. 6,500에서 이제 7,000. 사실 오늘 지수가 한 6,700선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6,700 정도 여러분께서 맞춰주시면 우리 6,700. 정말 상승하는 코스피와 김구라 경제연구소가 커플링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뭐 이제 라이브 사실 목표 달성을 안 해도 사실 저희가 라이브 하면서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게 너무 즐겁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의 뭐 저런 질문을 올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노이즈는 사실 여러분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도요, 어쨌든 살코기만 있는 거는 각광을 못 받습니다. 약간의 지방이 껴야지. 그럼요. 사실 그래야지 고소하죠. 맛있는 것처럼 생방의 묘미는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은 그런 댓글들. 근데 그걸 또 무시하는 맛이 있어. 무시하는 맛. 그러니까는 너무 좀 짓궂은 거는 또 여기서 또 싸움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자가 있어서 바로 강퇴시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지는 마시길 바라고요. 아까 많은 분들이 저기 인사차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 고마워요. 오늘 포스코 얘기가 많네요. 네, 현대백화점 고마워요 등등등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고래형님 저기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오늘 안색 좋은데나? 그래요. 예, 안 좋아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 나는 안색 좋아 오늘. 예, 오늘 사실 여기 김인만 씨가 조금 피곤하죠. 어저께 이제 그 100분 토론하고 나서 오늘도 이제 방송 여러 개 돌고. 근데 오늘 김인만 씨가 지난번 100분 토론 때랑 좀 다르게 많은 분들의 그래도 이제 지지를 좀 받아서 오늘 김인만 씨가 조금 피곤하지만 혈색이 좋다. 그래요. 지금 얼마죠? 1,800. 예. 금방 누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야, 근데 우리가 있잖아. 구독자가 조금 들르더라고. 그러니까 좋아요하고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예, 눌러주세요. 아이, 참. 여러분들 저희가 추천해준 종목으로 저희가 무슨 뭐 뽀찌를 띱니까? 뭐 돈을 달라고 합니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구독 바라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예. 구독 내가 안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 오래됐어요. 그때 거기 미용실 원장님께서 나한테 일생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자기 언니가 네. 이거 보고 돈 많이 벌었다고.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그 미용값 공짜로? 아니지. 그렇진 않아. 그건 아니고. 네, 이런 얘기 했지만 연예인들만 조금 이제 오면 네. 공짜로 해주는 분도 계시고 네. 싸게 해주는 분도 계시고 근데 나는 싸게도 해주지만 나는 내가 돈을 좀 내겠다고 했어. 아니 왜냐면 안 받아도? 아니 그러니까 뭐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 해서 이제 돈을 올려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일반 분들 내는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사실 제가 그래서 그냥 내겠다고 했더니 그 정도 그냥 뭐 그렇게 할게요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뭐 공짜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인데 거기서 내가 호기롭게 회장님 이건 제가 낼게요. 뭐 이거는 약간 오바인데. 그건 오바지. 그건 오바야.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선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호의는 이 사람이 좀 베풀 만한 좀 위치가 된다면 받는데 사실 뭐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지난번 뭐 그 재벌이라고 했나? 뭐 사장이 더치페이 하자 그랬다며. 옛날에 네.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옛날에 그 저기 제가 좀 이제 잠깐 얘기 좀 해줄까요? 예, 이따가 김종희 얘기할 때는 안 끊을 테니까 옛날에 제가 골프 이제 그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 초대를 하신 분이 옛날에 이제 그 삼성 출신이었는데 삼성 계열사 사장도 하셨고 네. 한 분은 삼성 협력사 사장인데 삼성 그거 협력사 대단하죠. 사장이면은 엄청난 매출이 거죠. 몇 천억이에요. 몇 조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그분들과 아는 분인데 나를 초대한 분.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제 공식으로 한 다음에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는데 거기 이제 삼성 그 협력사 사장님께서 저는 저 골프장 가서 이렇게 생맥주 에딩거 한 잔 먹는 게 저희 요즘 낙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더니 돈가스를 시키더라고. 네. 그래서 점심 때여가지고 이제 돈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슷한 안주들, 비슷한 이제 식사들 하고 이제 맥주 하나 쓱 하더니 돈가스 이제 다 먹을 때쯤 되니까 저기 오늘 김구라 씨도 오셨으니까 오늘 그린피는 각자 냅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나도 사실은 공짜로 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각자 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왔다고 그걸 앞에서 오늘 저 김구라 씨도 오셨으니까 각자 냅시다 이러는데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럼 김구라 씨가 안 오면 자기가 내려고 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이건 거지. 김구라가 그래도 연예인인데 우리가 뭐 저기 뭐 회사 좀 하고 그런다고 뭐 알량하게 저 사람한테 뭐 그린피 한 20몇만 원 내주는 거 김구라가 자존심 상해할 수 있다. 아 그런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뭐 굳이 내 앞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뭘 그런 거 자존심 상해. 아니 내가 그냥 가다가 나 어차피 카운터 앞에 가서 내가 낼 것 같으면 내는 거고. 근데 그분들이 냈다고 하면 내가 아유 잘 쳤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미리 얘기하더라고. 예, 그래서 뭐 그랬고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이분들 이런 얘기하면 있잖아. 원래 내 개인 방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엄청 웃고 그러는데 관심도 없어. 빨리 주식 얘기하래. 빨리 주식 얘기하자는 거야. 예. 자, 그나저나 말이죠. 오늘 사실은 진짜 사실 뭐 미국이 지금 어수선합니다. 뭐 트럼프 암살 기도도 있었고요.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나온 소식은 어쨌든 뭐 이란이 이중 정부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래서 온건파하고 사실은 이제 강경파가 있는데 그동안은 약간 그래도 밸런스를 좀 맞춰왔는데 이제는 지금 미국이 역봉쇄에 나서면서 강경파가 완전히 실권을 잡아서 그래서 지금 협상이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쨌든 주식은 놀라울 정도로 지금 잘 가서 오늘 거의 6,700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쨌든 간에 이상한 종목만 아니면 전쟁 때 팔지 않고 견뎠던 분들은 벌써 그것을 상회해서 아마 수익률이 지금 전쟁 이전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죠. 예. 이런 현상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사실은 궁금해하거든요.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얘기해 주시죠. 일단 지난주 정도 아니 지지난주군요. 지지난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쟁이 시장에 주는 마이너스 요소는 일단은 끝났다. 끝났다. 네. 유가가 왜냐하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가는 영향을 분명히 주지만 이게 당장 영향을 주기보다는 한 개나 두 개 분기 후에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향이 오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계속 바라고 있는 건 결국 기업 실적하고 AI 쪽의 투자 방향이었는데 이게 전혀 틀어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국내와 미국도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신고가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단 뭐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또 가면 예를 들어서 다시 또 미사일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뭐 지상군 들어가고 뭐 이러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뭔가 말은 세게 오가는데 여전히 협상 분위기라고 하면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수그러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과거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한 4주에서 6주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전쟁 같은 이슈들이 해당국 빼고 시장에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주는 영향은 대부분 정점을 지났더라라는 이제 과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지난번에 이제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뭐 곡물값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워낙 밀적으로는 이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마트에 갔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못 느끼다. 물론 이제 기름값이 올라서 전쟁 여파가 있구나 한 걸 제가 체감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없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했을 때 어쨌든 간에 지금 석유와 관련해서 이제 수급이 안 되고 그 요즘 뭐 보니까 도로가 공사를 못한 데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상의 어쨌든 불편함인데 어쨌든 고유가기 때문에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따지면 어쨌든 내수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근데 우리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을 이끄는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몇몇 대기업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쭉쭉 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AI 캐펙스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변화율로 보면 소비하고 AI 캐펙스 두 개를 놓고 보잖아요. AI 캐펙스는 이렇게 지금 솟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솟아가서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가고 있어요. 소비는 줄어요. 근데 시장은 지금 여기에 베팅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것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그러니까 AI 캐펙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베팅하고 있고 그게 지금 시장의 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것만 보면 투자 못하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그 나쁜 게 어쨌든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후에 올 텐데 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좋아지는 쪽에 좀 더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뒤이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제조업 역량을 굉장히 주목하고 아하. 있다. 아하.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김정은의 딸 주애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젠슨왕 딸도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진짜? 젠슨왕 땅을 젠슨왕 왜? 딸이 왔대. 한국에? 그래서 뭐 LG전자 만나네 뭐 그래가지고 LG도 어떻게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이제 뭐 약간 그 장 끝날 때쯤에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젠슨왕 딸이 어쨌든 왔어요. 그 방한 목적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고 있어요. 그 옴니버스가 뭐냐면 엔비디아의 로보틱스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사업들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그 연결고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의 담당자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로봇 사업과 관련돼서 LG전자를 만난다? 근데 예전에 또 지난번에 GTC 할 때 실적 발표할 때도 LG전자 언급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그 LG전자 사장이랑 얘기할 때는 누가 봐도 이건 로봇 부품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LG전자는 이미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게 피지컬 AI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또 살아나지 않을까 했는데 LG전자는 제가 뭐 형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이런 이벤트 하고 나서 고점 치고 항상 떨어지고 막 두 달 주가 막 기어다니고 이러니까 저는 그 이벤트가 그렇게 뭐 달갑지는 않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아마도 로봇과 관련된 얘기 오갔을 거라고 보이고 CES에서 또 LG가 보여줬던 게 뭐 많은 분들이 또 그 클로이드 헤매는 것만 기억하시겠지만 그 앞에다가 자신들의 로봇 부품 쫙 깔아놓고 전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아마 얘기들이 오갔을 거라고 시장에선 추정을 하고 있죠. 야, 그래요. 딸이 왔는데 오늘 LG전자 빠졌다. 어젠 좀 어제 왔죠. 3% 어제 많이 왔죠. 아, 올랐어요. 어제 와서 오늘 네. 빠진겨? 그러니까. 그럼 뭐 어제 만난 것도 어제고 어제도 올랐나? 어제는 급등했다니까요. 어제는 급등하고 오늘 빠지고. 그래요. 정말.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뭐 LG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젠슨랑 딸은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로봇 부품주인 LG에 좀 관련이 그러니까 지금 그 있다. 로보틱스하고 옴니버스 쪽의 담당자다. 그렇게 이제 자 오늘 어떻게 되죠? 4천여. 아니 근데 지금 있잖아. 이게 우리가 지금 22대 대통령 김종효까지 나왔어요. 대통령 나 비서실장 시켜줘. 야 정말. 그럼 구라 형님은 문화부 장관 아니야 나는 뭐 그런 거 있어. 아유. 나는 저 지방에 이름 없는 그런 공기업 시켜줘. 법인카드 쓰.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뭐 김종희 때문에 고마워서 그런 건데 이런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만 그래요. 괜히 또 이제 오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주식 대통령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나저나 자 오늘 말이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게 있나봐. 이제 자정모력들을 하시네. 이제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댓글들이 예전부터 많이 줄었고 확실히 우리 저기 라이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준들이 있어. 그리고 좋아요. 내가 어차피 안 읽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돈도 이제 안 쏘네. 자정 노력을 했나 봐. 그래요. 어쨌든 너무 고맙고요. 그래도 13분 만에 4,000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아무래도 이제 김종효 얘기에 좀 집중을 하고 이따가 이제 질문 시간 저희가 드릴 때 그때는 또 한번 여러분들 쭉 좀 이렇게 질문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조영고 씨한테도 그랬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우리 저 김종효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김종효를 믿고 지난번에 정말 전쟁 국면에 계속 떨어질 때마다 담아서 금액을 꽤나 많이 저는 뭐 넣었어요. 제 기준엔. 연구 형님도 샀어요. 그죠? 진짜? 조영구가 살 정도면 그거는 그럼 연구형 드디어 이제 좀 올라온 거야? 많이 올랐을 거야. 평당가 한 35만 원 정도면 많이 올랐을 거야.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조영구 한번 전화해봐봐. 근데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가 단순히 이제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산업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급등했어요. 자 변화 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그리고 목표가 상향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예.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말씀드릴 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좋아질 부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저는 1년 반에서 2년 보고 60만 원 목표가 보고 간다. 그래서 뭐 당장 올라가지 않을 건데
긴 관점으로 보고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과 달리 두 가지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그래서 좀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또 급등하는 날 74만 원 목표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 이제는 74까지.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40만 원대 중반, 뭐 중후반 진짜로? 요 정도였는데 확 뛰었네. 신한이었나 하여튼 제가 증권사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4만 원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 그 74만 원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계속 뭐 목표가 말씀드리면 목표가에 자꾸 집중하시는 그런 그 있어서 그냥 그분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포스코홀딩스에 나타난 중요한 두 가지 변화는 뭐냐면 첫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줄었어요. 중국에 네. 어떤 생산? 제가 계속 조강 생산량. 아 조강.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이 전쟁 어떻게 끝날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런 쓸데없는 거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아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중요한 건 전쟁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그럼요. 드렸고 그다음에 공급망을 쥐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포스코는 공급망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조강 생산량을 줄이면서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철강 수출이 줄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 공급 빌런이 누구죠? 제가 중국. 중국이죠. 중국의 철강 수출이 줄었다는 건 포스코 입장에서는 최대 호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만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동국제강, 아 우리나라 사실 그 저기 제강 업체들이 중국 때문에 완전히 죽을 썼었는데. 힘들었죠. 국내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죽을 썼고 수출 맞아요. 빌런이기 때문에도 맞아. 죽을 썼죠. 근데 동국제강도 최근에 급등하고요. 와우. 현대제철도 급등하고요. 어우, 휴스틸 뭐 이런 종목군들 다 급등한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수출 레코드가 있었던 종목군들은 다 지금 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 소위 제조업하고 있는 국가는 그냥 두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란하고 터키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국가는 제조업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미국 공격으로 이란의 철강 생산이 멈췄고 맞아. 이란이 옛날에 철강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수출을 중단했어요. 하하.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철강을 공급하는 게 인도하고 그다음에 뭐 터키, 그다음에 뭐 이란,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몇 개 국가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맛이 갔고 뭐 독일도 디셀도르프 있고 뭐 몇 개 있습니다만 티센크로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들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하고 있던 중국이 일단 수출을 줄였고 이란이 맛이 갔다. 그러면 전 세계 철강의 공급량이 줄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있잖아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중국이 요즘 그 생산량을 줄인 이유는 뭐예요? 공급망이 불안이죠. 아하. 그러니까 중국도 자신들의 철강 속도 많이 있지만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결국은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 공급망이 아하. 이 전쟁 때문에 망가지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중국도 생산량도 줄이고 수출량도 줄여서 자기네들 쓸 거부터 우선 채우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그래서 공급망을 잡고 있는 기업들에 계속 주목하자고 말씀드렸고 포스코 인터, LX 인터 뭐 이런 기업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 봐야 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안에는 또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리튬 공급망도 지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포스코나 GS나 이런 큰 기업들은 스스로 발전소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소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포스코는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저는 뭐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한 주도 팔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사시는 분은 목표 수익률은 좀 많이 낮아지겠죠. 30만 원 중반대에 샀던 사람과 수익률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저 35에 샀습니다. 네. 꼭 이렇게 자랑을 하시니까 이게 좋겠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샀지. 예. 사실 저기 이제 사실 그 전쟁 때도 사실 이거 많이 좀 주가가 빠질 때 제가 바닥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떨어질 때마다 샀거든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뭐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심하고 미련한 행태 중에 하나가 아니 김구라 말이야 쟤는 말이야 돈도 많이 버는데 쟤는 35,000원에 샀는데 35만 원이죠. 35만 원에 샀는데 지금 40만 원 비싸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비싸게 주고 들어가서 이 기업이 가치가 있다면 김종현이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제 고려를. 근데 지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사야 포스코를 100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내일 당장 100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시장은 언제든 쉬어갈 수 있고 포스코도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러면 기존에 나 얼마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돼요? 되죠. 근데 추가 매수도 되도록이면 싸게 하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놓치면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대 악재 혹은 최대 적은 뭐냐면 조급증입니다. 그래요, 조급죠. 예. 야, 저 종목 오늘 10% 맞아, 올랐는데 맞아. 예. 나 오늘 오른 게 없어. 내일 10%나 반드시 올라야지. 나한테 하는 얘기 같네. 그러니까 여기 어제 제 친구가 들어왔나 봐. 구라야 먹었으면 쏴라. 너 친한 친구 같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목표 상한가가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이제 75만 원까지 나왔었는데 그만큼 이제 열어뒀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제 판단은 이제부터 하시고 어쨌든 근데 이게 김종효도 이제 저희한테 제시한 게 이제 장기였으니까 제가 정말 예전에 이제 김종효가 저한테 이제 지금처럼 이제 자주 연락 안 하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통화할 때 저한테 SDI를 추천했었어요. 삼성 SD.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내가 금액을 꽤나 많이 담았었어.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24만 9천 원에 샀어요. 근데 지금 71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살아. 아니 근데 이제 그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오래 버티다 보니 마이너스도 오래 있었거든. 근데 이제 올라오니까 그때 내가 판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버텼으면 지금 제가 진짜 삼성전자 못지않게 대박인데 어쨌든 이제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남아 있는 금액은 어쨌든 근데 제가 충분히 이제 먹고 목표를 순위를 넘겼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제가 그나마 조금 이제 잘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조급증이 조금 덜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도 조급증을 좀 버리고 진짜 조급증은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한번 쉽지 해보시길. 않아. 그 저기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저기 송연규님인가? 송연규 B2Z님이 전쟁 이후 공급망이 좋아지면 떨어지는 건가? 그럴 리가 없죠. 전쟁 이후에 공급망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뀐 걸 아직 망가지는 거지.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전쟁의 핵심 포인트는 앞으로 유가도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거고 전 세계 공급망은 더 블록화가 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세계는 하나 우리는 친구의 분위기가 될 수가 없어요. 더 파편화되고 더 블록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가도 쉽게 안 떨어지겠네. 아마 옛날처럼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제 뭐 당분간 올해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래서 뭐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미국이 사실 이제 패권국가 역할을 버리고 그냥 지역주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난번에 이제 그린란드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 뭐 우리 영향력으로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진짜 옛날에 진짜 뭐 세계화해서 신자유주의 이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벌써 한 20년 전인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 바뀌는 게 이번 전쟁으로 더 우리가 가시화할 수 있었던 그런 세계를 우리가 가시화가 된 거죠, 세계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종현 씨가 지금 현대차 때문에 항상 김종현 씨는 현대차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보수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김종효가 현대차 모두가기가 아니냐. 근데 뭐 그건 아니고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데 현대차 지금 어때요? 현대차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엄청 억울한 게 우리 작년에 20만 원 초반에 야 지금 20만 원 초반 이 가격은 배당만으로 사도 된다. 맞아. 기억나. 그래서 나도 그래서 들어갔어. 28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했다가 로봇 서사 붙고 그러면서 이거 고점 어딘지 모르겠다 가자 해서 50만 원 넘어간 네,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현대차의 매력이 없어진 건 5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전 매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 서사가 녹아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로봇주 중에도 싸다. 테슬라랑 자꾸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정확하게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테슬라는 로봇을 자기가 다 해요. 로봇에 들어가는 AI부터 부품, 그다음에 로봇의 완성,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플랫폼까지 스스로 혼자 다 합니다. 현대차는 로봇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들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대주주일 뿐이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로봇 생산 공장을 미국에다가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요. 그다음에
로봇의 AI와 로봇의 플랫폼이 없어서 엔비디아하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갖고 와요. 어허. 맞아. 그러면 동일 비교가 되나요? 일단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하고 로봇의 AI는 한 통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자신들이 판 몇백만 대의 차로 계속 데이터를 그쵸. 모으면서 그렇죠. 자율주행의 한 80%를 완성을 해서 이것을 로봇과 연결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현대차는 자율주행 자체가 없고요. 일단 현재.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지금 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완성이 2029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을 하려고 AI를 돌리려면 표준화된 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준화된 차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차 다 제각각이잖아요. 차 생긴 것도 다 지 맘대로 생겼고 그다음에 카메라 단 위치도 다 지 맘대로고 이 AI 돌릴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면 현대차는 2026년 하반기 말 혹은 2021년 초부터 생산하는 차부터 표준화된 차 엔비디아의 하이페리온 10에 맞춘 표준화된 차가 나와서 그때부터 자율주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거라고요. 그러면 테슬라는 놀고 있습니까? 앞서가는 중국 차는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현대차를 테슬라와 동일시하는 건 일단은 말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얘기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이제 어쨌든 간에 테슬라급으로 이제 올라설 것이라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로봇 서사를 반영하면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중 레거시 자동차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러면 차를 잘 팔아야 되겠죠? 네. 근데 1분기 실적은 일단 박살이 났잖아요. 관세 때문이에요. 그러면 2분기부터 관세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의 중국 전기 프리미엄 전기차들이 엄청 나올 텐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BYD까지는 좀 무시할 수 있는데 중국의 프리미엄 전기차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정말 안 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벌써부터 반응은 엄청나게 뜨겁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국의 프리미엄 전기차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제네시스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현대차의 판매가 과연 잘 될 수 있는지 좀 봐야 돼요. 미국에선 여전히 잘 팔리겠죠.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를 50만 원 이상에서 강하게 베팅해야 되느냐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구라 형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저도 갖고 있던 현대차의 3분의 2 정도를 이미 판 상황이고 3분의 1은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죠. 앞으로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해서 저는 뭐 악재가 선반영돼서 더 빠질 것도 없다고 보지만 여기서 잘 되려면 첫째 로봇을 잘 팔던지 두 번째 차를 잘 팔던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잘 안 되면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어렵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되면 전고점 트라이 정도는 하겠죠. 네. 자, 그래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김만 씨 또 본의 아니게 어제 이제 피곤한 관계로 멘트를 아주 자제하고 있고 나도 우리 이렇게 김종희한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쓱쓱 토스하고 나도 이제 웬만한 얘기 지금 안 하고 있거든. 아니, 그래가지고 괜히 끼어들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00분 토는 또 욕 한 먹었는데 여기서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김종희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저처럼 이제 작년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의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EX에 사실은 다른 좋은 데도 많은데 굳이 그런 보험을 거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 뭐 아마 가격에.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구를 설득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기 신념의 문제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제 판단.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걱정하는 게 이게 이제 사회 문제 담론화됐는데 사실 정말 뭐 사실 이제 일하는 회사 직원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죠. 또 주인의식을 갖고 또 일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역대급의 어쨌든 간에 올해 이제 사실 이제 매출 그리고 또 이제 이익이 사실은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노조가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파업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사실 걱정을 시선 그래서 주가에 영향이 주지 않을까. 뭐 요거에 대한 우리 김종현 생각은 어때요? 그 전에 이제 현대차를 얘기했으니까 기아, 현대모비스 다 크게 마찬가지예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저는 그 중엔 제일 낫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로봇 부품으로서는 가장 서사가 있으니까. 네. 기아는 현대차 2등인데 현대차가 안 좋으면 기아가 과연 좋을까요? 그렇죠. 저는 큰 차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기아도 현대차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죠?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도 한 16만 원대에서 조금 내려와서 계속 그 영역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문제는 저는 일단 노조가 싸울 때 2달 후에 파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업할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아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거 받아내겠다. 최소한 하이닉스만큼 받아내겠다 전략이라고 봐요. 그렇겠지. 그래서 저는 이거 아직 뭐 그렇게 큰 문제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진짜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만약에 뭐 제가 어떤 식으로 삼성전자 경영진이 대응할지 모르지만 저라면 간단하게 대응하죠. 와서 일하는 사람 연봉 몇 배씩 주면 아마 노조 금방 갈라질 겁니다. 아하. 와, 일하는 사람 몇 배 준다고? 아니 그럼 되죠. 내가 일하러 가야겠네. 아니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저희 그 알파경제에서 단독 취재한 건데 여긴 지금 이 삼성전자 노조가 뭐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당연히 저 돈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15%를 가져가는 게 맞는지는 뭐 각자 판단하실 영역일 텐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싸우면서 삼성 그 경영진이랑 싸우면서 야 니들도 한 게 아무것도 없이 시장 좋아서 돈 잘 번 건데 왜 니들만 그러니까 임원들만 돈 많이 성과급을 가져가? 그런 얘기 있더라고. 네, 댓글 라는 보니까. 주장을 하면서 네.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거기다가 협력사 직원들 박아놓고 협력사 직원들 일을 시키고 지들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에서? 네. 공장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렇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라인에서 뭐 장비 하나 고장 나면 그 장비 업체 불러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 그 장비 업체들 수리비 막 맡길 수 있지. 갈고서 막 빨리 고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들은 놀고 장비 업체 직원들에게 일을 돌렸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뭐 제정신은 이제, 아니죠. 예, 어쨌든 이제 뭐 김종현 씨가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본인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에 요즘 워낙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이제 뭐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것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우리 이제 코스피의 40%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그럼 뭐 ETF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줄줄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게 이제 김종현 씨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김종현 지금 말할 기회를 주려고 멘트가 엄청 빠르잖아 나. 맞아요. 그러니까 입국 다물고 있어야 돼 우리는. 자 그리고 이제 김종효 얼마야? 6,200이요. 6,200. 33분의 6,200이면 6,400. 6,400? 저 지금 6,400 나오는데. 야 여러분들 야. 저기요. 7,000 가겠는데? 뭐 여러분들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는데 지난 1년여간 김종효, 김인만 뭐 저는 진짜 여기 유튜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서 주는 수익 있잖아. 주는 수익 이제 여기 우리 포도랑 진짜 나눠 먹는 거. 근데 그 나는 또 나눠 먹는 것도 동현이랑 반을 또 나눠 먹어요. 아 진짜? 동현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빼고 우리는 진짜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근데 김종효, 김인만도 사실은 우리가 약간의 너무 미안하니까 사실 이제 그 거마비 정도에서 주고 지난번에 그때도 사실 콘서트 할 때도 돈을 진짜 많이 못 줬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오면 저희가 좀 조금 더 이제 윤택하게 이분들하고 저도 이제 조금 뭐라도 좀 챙기고 또 우리 저 회사의 직원들도 그럼요. 포도 크리에이티브 직원들도 좀 챙겨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실시간에 6,500이 6,500씩이나 들어오는데 이 실시간에 정말 이거 뭐 메가 커피, 컴포즈 이런 걸로 바뀌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이럴 때 좀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광고 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실시간에 진짜. 6,500 들어오는 채널 별로 없어요. 야 그런 거 네. 들어오면 우리가 딱 이렇게 앞에 딱 두지 이렇게.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 보니까 요즘 뭐 3프로 TV 이런 데는 뭐 배도 팔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 한번 팔아봐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고마워서 제가 이렇게 조금 아. 숨 돌리는 얘기했고 자 석유화학 지난번에 김종효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이제 석유화학에 좀 투자하시고 이제 눈여겨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오프라인 그 뭐 콘서트 했을 때가 벌써 한 달 반, 2달 전인데 그때 이미 석유화학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석유화학을 우리가 좀 이쯤에서 어떤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작살이 났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대척이 되면서
우리에게 뭔가 좀 기회가 오고 우리가 좀 구제 조정을 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해서 석유화학을 눈여겨 보라고 했는데 자 석유화학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오늘 급등했잖아요. 오늘 급등했어요? 네, UAE가 오펙에서 진짜네. 네 맞아 탈퇴했어요. 탈퇴한대요. 예, 아직 뭐 탈퇴. 결정난 건 그리고 아니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바레인이 탈퇴했나 카타르가 탈퇴했나? 카타르였던 거. 카타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사우디랑 관계가 안 좋아지는 국가들이 주로 이제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거의 형제국에 가까웠던 여기가 이스라엘이랑 아브라함 협정도 거의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랑 가까이 지내면서 지금 오펙에서도 탈출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한테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한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갔을 때 우리한테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준다고 막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볼까. 근데 그거 주려고 해도 자기네들 오펙의 그 한계에 묶여갖고 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뭐 어쨌든 생산량을 정하니까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오펙 플러스 러시아까지 합치면 7%, 오펙 내에서는 비중이 10%나 되는 생각보다 석유를 꽤 많이 생산해내는 국가예요. 맞아요. 3위라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두바이가 그 금융으로 일어선 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달러가 없어가지고 미국한테 달러 우리 좀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이 잘 안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당장 필요한데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펙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그럼 석유화학주는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 지금 정유주가 동남아 항공기가 우리나라를 돌아가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를 몰라요. 돌아가? 항공유가 어디로 없어서 돌아가? 항공유 때문에? 항공유가 없어서 항공유 조금 싫고 우리나라 와서 항공유 더 싫어갖고 딴 나라 간다니까. 아하.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유주들이 고도화 설비가 잘 돼 있어서 1차로 한번 거르고 남은 그 벙커CU를 두 번째 걸러서 중유 등의 항공유를 또 빼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거 처음에 S-오일에 해가지고 돈 엄청 버니까 야 너만 돈 벌 수 없지 해가지고 정유사사가 다 뛰어들어서 아우. 고도화 설비를 다 엄청 갖춰놨거든요. 오 좋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똑같은 100만 배럴 석유를 갖고 오면 우리나라가 단위별 생산량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기로 말하면 진짜 이걸 잘하는구나. 구형을 잘하는. 렌즈를 잘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주고 싶어 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석유 주고 무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부서진 거 재건 있어서도 해야지. 우리나라랑 협력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유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가동률이 60%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물건이 없어서기도 하고 중국 때문이기도 하고. 네. 근데 물건만 주면 우리가 제일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량을 우리가 가져오면 그래서 오늘 LG화학,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이 급등한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롯데케미칼이 올랐구나. 그렇구나. 네, 오늘 S-오일, GS 이런 종목이 다 급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갑자기 올랐더라고. 롯데케미칼도 오늘 24.87% 그러니까 S-오일 오늘 13% 올랐어. 참.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백척간도에 서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지만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는 있다. 제가 뭐 적극적으로 뭐 사라는 얘기는 안 드렸어도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어서 진짜로 요 칼날 같은 꼭대기에 서 있었는데 요 칼날 같은 꼭대기가 요렇게 운동장처럼 면적이 좀 넓어졌다. 그래서 도움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PB 정말 작두탄 무당이었는데 아. 조금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졌구만. 좀 사라 그랬어 나한테. 이제 도움닫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영역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석유화학 중심으로는 LG화학 정도가 BEP가 플러스가 나는 정도예요. 다른 데는 아직은 BEP가 플러스로 돌아서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은 당분간 더 있겠지만 이러면 이드롭 정도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아하.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일단 LG화학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LG화학. 네. LG화학 지금 얼마야? LG화학 얼마야? LG화 롯데케미칼 들어가도 돼요? 롯데케미칼은 LG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죠? 아, 그러니까 화학 중에서는 저는 이제 S-오일이 있는데 이미 이제 저는 이제 40만 7,500원. S-오일은 저는 이제 LG화학. 사실은 그 제가 샀을 때 추천 이유는 아니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요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우리 어떤 능력이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LG화학 정도를 지금 추천하고 있다. 40만 7,500원. SOL은 작년 가을에 우리가 6만 원대 컨벡션 콜을 했죠. 이거는 맞아요. 정말 싸고 내년도에 석유화학 쪽에서 좋아질 이유가 많다라고 해서 제가 뭐 11만 원 목표가에서 컨벡션 콜을 했던 건데 뭐 그 가격보다는 훨씬 많이 올랐었고 지금 13만 4,300원 했어요. 야. 이거 한때 18만 원까지 맞아요. 올라갔으니까. 아니 근데 저 진짜? 있잖아요. LG화학이 야 10년 제가 이제 그래프를 봤더니 옛날에 진짜 잘 나갔었네. 그러니까 LG엔솔 빼기 전에는 진짜 어. 잘 나갔죠. 아, 잘 나가다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지금 한참 많이 내려요. 지금 이제 9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쭉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들어가도 되겠네. 지금 이제 옛날 가격 생각하면은 뭐 들어가도 되는데 어쨌든 LG 화학이 그래도 그나마 다른 화학 업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회사 상태가 조금 괜찮으니. 그러니까 복합 마진이라고 해서 이런 석유화학 업체들은 생산해내는 상품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뭐 대표 상품들이 있는 거지 뭐 다 뭐 그 예를 들어서 에틸렌에서 생산해내는 최종 상품들 그다음에 뭐 프로필렌에서 생산해내는 거 벤젠, 톨루엔, 뭐 파라자일렌 엄청 많거든요. 아하. 근데 이런 각각의 제품들을 전체 평균 내서 BEP를 따졌을 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석유화학 중에서 이익 내고 있는 건 첫 번째가 대한유화, 두 번째가 LG화학입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는 좀 많이 올랐고. 대한유화는 지금 주가가 이제 싸지는 않죠. 그래요. 그럼 LG 화학이다. 지금 보니까 쓰고 어떤 분은 이제 김인만 씨가 그나마 좀 읽어주니까 인만이 형 이것 좀 물어봐줘요 하면서 어떤 종목이지? 뭘까요? 뭐 있었어 인만이 형 물어봐줘요 하면서 뭘 물어봐요? 물어? 현대중공업 물어봐줘요. 아, 이렇게. 현대중공업 물어봐도 대답 안 할까? 이따가 한번 저희가 이제 다 몰아서 한번 총 해보려고. 정리하고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LG 화학을 여러분들께서 화학주 우리나라 그동안 옛날에 이제 뭐 2000년대 정말 차화정 영광했는데 한참 주저앉았다가 이제 우리나라 화학이 조금은 어둠의 터널로 지금 벗어난 그런 상황이니까 화학주를 이제 장기 투자 정도로 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장기까지는 아니고 이 업황이 개선되는 게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으니까 뭐 중기 정도 그래서 중기물. 올 연말이나 올 연말. 내년 연초 정도까지의 텀으로 해서 좋네. 저는 뭐 한 7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LG 화학. 예, 볼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괜찮네요. LG 그거 해야 화학. 예. 그다음에 LG화학은 가장 또 중요한 건 여기는 망할 이유가 없는 게 LG엔솔 지분을 여전히 80%를 쥐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로 만약에 돈이 안 되면 LG엔솔 지분 팔아서라도 버틸 수 있는 회사예요. LG 화학을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지는 이거는 않아도 아무도 괜찮을 것 같아. LG 화학은 정말 주당 지금 가격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괜찮네. 우리가 앞만 떠들어봤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가? 좋은 야 오늘 저 김종규가 얘기해도 내일 LG 화학 저 뛰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나 속으로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어떡하지? 뭐. 회사 자체가 무거운 주식이기 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뭐 급하지 한편에서는 다행이네. 급하지 않게 여러분들 좀 자금이 뭐 한 1년 정도 여력이 있으면 뭐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좋았어. 체크.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그리고 또 예.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지주사들은 오르지가 않아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던데. 지주사 어떤? 네, 롯데 지주를 포함해서 네네. 그때 뭐 영업무익 폴리스 뭐 몇 가지 얘기한 것들 맞아. 있잖아요. 나한테도 얘기했었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올라가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던데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타이밍은 아닌 건 맞죠. 아직.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나쁜 종목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이것도 조급증 내서 이거 팔고 또 갈아탔다가 그런 종목들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적정 비중만 있으시다면 그때 얘기한 것도 이거 거래 안 되는 종목이니까 많이 사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으니까 많이 안 사셨다면 충분히 버텨볼 만한 종목군들이다까지 더불어서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저기 이상가족 찾기 할 때 잊어버린 이유 아이들이 부모를 야 여기 있어 했는데 엄마 이러고 가가지고 아, 그렇지.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자리에 것처럼, 있어야 예. 되는데. 만약에 거기 올인했다면 제가 봤을 때 먼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이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올인한 자체가 잘못된 거고 뭐 어느 정도 있다면 다른 게 힘을 내준다면 그런 또 조바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니 이건 지금 묶여 있는데 이거 지금 날라간데 이거 그냥 버리고 그거 했으면 근데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렇죠. 돈 내고 돈 먹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묶여 있지 않다면 저도 사실은 저기 현대GF홀딩스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조금 마이너스요. 근데 올라왔어요. 좋은 회사니까 충분히 가겠죠. 라는 그런 믿음에. 왜? 7,000명. 7천. 7,000명. 고마워. 그래요. 와 이거 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이제 종목 하나 추천. 아까 이제 뭐 LG화학 얘기했습니다만 뭐 오늘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 이제 질문 소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좀 빠르게 설명드리면 지금 오늘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게 폭발하는 AI 인프라예요. 근데 뭐 전력기기,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 벌써 많이 올랐고 전선주도 많이 올랐고. 네네. 근데 전력 반도체라고 있어요. 전력 전력 얘기했잖아. 네. 그 전력 반도체를 어디다 쓸 것 같으세요? KC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그 네, 관련주. 그러니까 그 전력 반도체 KC이기도 한데 네. KC 비중 작아요. 어. 근데 전력 반도체를 어디에 쓸 것 같으세요, 이주영님? 전력에. 그럼 어디다 써? 전력에 쓰지. 김만 피곤해요. 어저께 100분 토론해가지고. 그럼 전력 말고 딴 데 쓰는 게? 뭐야 뭐.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반도체라고 하면 뭐 기억 장치로 쓰거나 아니면 연산할 때 쓰는 그런 거 반도체로 우리가 그렇지. 인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는 뭐냐면 두 가지 정도로 써요. 교류 직류를 바꿔주거나 아, 그렇지. 아니면 고압을 저압으로 낮추거나 그렇지. 아니면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를 맞춰주거나. 어.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베라루빈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전체 그 렉 시스템을 800V 시스템으로 전부 승합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가 몇 배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엄청난 고압으로 오는 걸 일단 800V로 낮춰줘야 되죠. 800V로 들어온 거를 또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각 칩으로 갈 때는 이거를 굉장히 낮은 와트로 또 바꿔줘야 돼요. 이게 세 단계로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들어갔던 전력 반도체보다 반도체량이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SiC 탄화규소랑 그다음에 지라갈륨 두 가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반도체는 일단 국내에는 잘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글로벌 회사 중에서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원래 자동차용 반도체 만들던 인피니언이 있고 독일 인피니언이 있고 회사요? 예, 그다음에 뭐 스위스하고 프랑스에 걸쳐 있는 에스틴 마이크로 일렉트로룩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또 회사 중에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뭐 여러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아, 외국 주식을 사라고? 네네네. 근데 이걸 제가 ETF를 찾아봤더니 글로벌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이것만 있는 ETF는 없더라고요. 전력 반도체만 있는 ETF는 하나 없더라고요.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지금 뭐 나비타스라든지 엔비디아랑 벌써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회사들인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피니언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여기 엔비디아랑 협력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걸 사는 게 일단 가장 좋지만 그러면 국내에서는 전력 반도체가 안 될까? 국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는 전력 반도체가 없는데 국내에도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죠. 우리 지금 그 태양광, 풍력 엄청 할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전력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승합한다든지 뭐 감압한다든지 전력을 보낸다든지 전력에 뭐 주파수를 바꿔준다든지 할 때 다 전력 반도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거 다 만들고 있는 업체가 딱 하나 있고요. 어디요?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뭐 삼성전기? 아니요. 아니. DB하이텍. 아, 옛날 DBI. 동부전자. DBI. DB 하이텍. 하이텍 네.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지금 16만 원까지 넘었던 것 같은데. 야, 동부가 회사가 옛날처럼 뭐 이렇게 썩 개운치는 않은데 이런 거 하나 건졌구나. 이게 온세미컨덕터의 15만 원래 2,600원. 온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원래 한국 법인이었어요. 아, 근데 이게 알죠. 온세미컴 이름 있어. 바꿔서 지금 부천에 아마 있을 거예요, 회사가. DB 하이텍이.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다른 회사였다가 동부로 인수되면서 이제 DB 하이텍으로 최근에 엄청 이름 올랐다. 바뀌었는데 몰랐네. 근데 이거를 최근에 기관 보고서 보면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목표가가 11만 원인데 15원에 벌써? 15만 원이잖아요. 지금 15만 2,600원. 근데도 매일 기관들이 계속 사요. 이거를? 네, 왜 그럴까? 얘네가 아까 얘기했던 SiC, 모펫, 지러갈륨을 다 합니다. 근데 얘네는 어떤 애들이냐?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업체예요. 근데 지금은 주력으로 뭘 하고 있냐면 일반적인 어떤 가전제품 안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단 조그만 반도체 이런 거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돈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가동률이 얼마냐면 98%예요. 그러니까 100% 풀 가동되고 있는 상태인데 막 돌리고 있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전력 반도체 국산화하겠다고 5천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KC 같은 회사도 일부 SiC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전력 반도체 같은 것들을 국내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 누가 만들어 줄까?
삼성전자도 전력 반도체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력이 어디 있어? 지금 HBM하고 그치. 기존 메모리도 바쁜데 SK 키파운드리라고 있거든요. 여기 사업한다고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당장 전력 반도체 만든다고 하면 DBI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하. 자, 여기서 주의점 두 가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김정혁이 웬만하면 다 듣는데 저기 끝물인데 위험한데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런 분들도 있는 거고, 뭐 저런 분들의 생각은 뭐 제가 그치. 뭐 존중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급등한 구간에 쫓아가시면 거의 100% 물릴 가능성이 높죠. 아하. 조정은 올 겁니다. 그럼 그 조정이 오면 저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얼마 정도 올 것 같아요? 그건 가격으로는 온다면. 모르죠. 뭐 10만 원대 초반이면 좋겠죠. 아, 그럼 너무 좋겠다. 그 정도까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적 기반으로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밀어주고 전력 반도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베라루빈 나오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풍력 태양광 만든다고 했지만 뭘 만들었어? 아직 아무것도 만든 게 없는데. 그럼 만들어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를 처음에는 외국에서 사오겠지만 이것도 결국 국산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살 게 너무 많네. 자 어쨌거나 말이죠. 사실 이제 그 DB는 지금 저도 봐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사실 이제 나중에 20년 후에 보면 이 주가가 그냥 오르는 그 길목에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쭉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점이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산업의 어떤 뭐 상황상 쭉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 김종혁가 추천했는데 다만 여기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 조금 조정이 오면 그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만의 또 매매 어떤 뭐 방식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네. 하고 그러면 뭐 우리 김종혁 씨는 뭐 요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저한테 추천하면 어느 정도 금액 한 금액이라기보다 비중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한 15% 정도는 담아야 될 것 오, 같아요. 그러면 네. 꽤 많이 담는 거네. 15% 많이 담는 거 아니야? 그 전력 반도체를 지금 다들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래? 이게 엄청나게 커질 시장이라니까요. 아 그래. 네. 근데 그럼 이거를 어떡하지? 지금 하는 데가 별로 이것도 전 세계에 막 많은 것 같죠? 없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조만간에 삼성하고 이런 데가 하겠네. 아, 못하죠. 왜? 너무 바빠? 돈이 안 되니까 못하죠. 아 그래. 왜냐하면 삼성은 다른 거 만드는 게 훨씬 더 돈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튼 오케이. 체크. 삼성이 한다고는 오케이. 벌써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오케이. 아직도 아무 액션을 한 게 없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고민 숙제를 한번 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보고요. 예 그래요.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신고가요? 7,300. 아 예. 7,400. 저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임스 파커님이 삼전 한익 팔고 들어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지. 이거. 시장의 주인공을 팔고 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안 되는 질문 받은 거 답변 좀 줘야죠. 내가 쭉 체크를 했는데 너무 많다. 짧게만 좀. 네네. 현대중공업 물어보신 분 있고요.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네이버,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어요. 네이버는 PBR 한 배면 사야 되지 않을까요? 두산 에너지빌리티. 주산 에너빌리티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원전 관련된 소식 나오면 또 주가가 오랜 기간 정체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풀캐파라서 더 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아까 삼성 SDI는 얘기했고. 자 그럼 말이죠 우리 저기 이분께서 김종현이 지금 주식 말고 읽고 계신 책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책을 연애 소설? 저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예. 뭐 그런 걸 뭐, 없대요. PNT는 예. 뭐 그대로 가면 되고. PNT는 뭐 PNT. 지난번에 이제 그 라이브 네. 방송 때 얘기해서 이제 PNT는 여러분들 근데 지금 PNT 저도 이제 담고 있는데 요즘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막 이런데 요럴 때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이제 조금 떨어졌을 때 그러면 PNT는 믿음을 몇 갖고 퍼센트? 자기 비중 중에 몇 퍼센트 정도? PNT도 10% 이내여야 되지 않을까요? 10% PNT 는? 오케이. 그래요. 아 슈퍼챗 얼마 쐈어요? 많이 쐈네. 야. 이건 얘기해줘야지. 저는 에코프로 BM을 제가 굳이 외면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일단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실적이 가장 먼저 흑자 전환했다고 했는데 이거 헝가리 법인 실적 개선되면서 개선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 삼성 SDI 라인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어차피 메인 종목은 아니다. 지금 2차 전지의 대장주는 지지난주인가 저희가 2차 전지 때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2023년에 너무 화려했던 기억 때문에 자꾸 에코프로비엠을 떠올리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실적 올라오려면 제가 보기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말이죠. 이제 강남에서 만나자면 신사동 간장게장 골목에서 만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90년대 그 향수에 젖어서 간장게장. 아직도 방배동 통닭 뭐 골목에서 만나자는 사람들이 있어. 네, 여러분들 좋은 회사입니다만 지금 다른 게 너무 많이 가니까 예, 요거는 조금은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대우건설은 자, 지금 건설주들 얘기를 하는데요. 예. 건설주는 두산에너빌리티 2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기대감을 타고 폭발하다가 언제부터 주가가 멈췄냐? 체코 원전이 발표된 이후부터 멈췄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재건 수요 때문에 건설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재건 뭐 얼마나 가져올지도 모르고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베트남 원전, 불가리아 원전, 체코 원전, 오리코기 이런 것들이 줄줄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건설할 수 있는 종목군들만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물론 대우건설이야? 대우건설은 실적도 좋았지만 아.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표가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주가가 좀 정체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는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아우. 자, 근데 저희가 말이죠. 질문이 오늘 너무 많다. 라이브를 저희가 이제 원래 우리 50분 했었거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져서 딱 우리가 한 2개만 더 받겠습니다. 자, 두 개 하나 한번 더 할까요? 받으려고요? 아 피곤한데? 슈퍼챗이 우리는 10,000원이 슈퍼챗이야? 뭐 그냥 돈 주면 다 하는 거지 뭐. LS 에코에너지? 여기는 어때요? 가자. LS 에코에너지는 제가 좀 잘 모르는 기업이어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패스. 다음에 하게 돌아가. 김종효가 모르는 거면 일단은 아니, 벌써 일단 이게 답이 나온 거야.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는 아니, 게 그러니까. 아니고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걸 함부로 얘기해 줄 LS 수가 없으니까. 에코에너지는 다음 주에 한번 김종효가 좀 얘기해 주는 좋습니다. 걸로 하고 네네네네. 이제 김종효가 지금 주식쟁이인데 이게 핫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핫한 종목인데 제가 뭐 모든 종목을 다 내용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거는 모르는 아파트인 거지 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만 더. 세미파이브는 우리 얘기 많이 했어. 대한항공 어때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제가 이미 손절을 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그만하자. 아 진짜. 한전 얘기 많이 아 이거 하네요. 뭐야? 79,000원. 아니 코스맥스도 코스맥스 이거 계속 답해줘야 돼. 계속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왜 계속 물어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확인을. 오. 네. 그 있잖아. 나 좋아하지. 어제 만나듯 나 좋아하지. 피곤해. 좋아해. 피곤해, 진짜. 좋아한다고. 좋다고 몇 번 얘기했어. 또 3만 원. 네. 폴라리스 세원이 뭐야? 그럼 모릅니다. 폴라리스는 제가 모르는 다음에 종목이에요. 또 얘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그만하자. 자, 이제 그만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자, 얼마까지 들어왔죠? 7,400까지 해서 아,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7,600까지 찍은 거 봤습니다. 7,600이면 와 많이. 자, 우리 이제 사실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은 좀 광고주들. 야, 이거 7,500 들어오는 거 쉽지 않아. 그럼요. 올라- 진짜 네. 이거는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저 광고 진짜 들어와야 돼요. 아니 무슨 들어와. 애만 대다 태우고 말이야. 그러니까 저 경제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좀 모셔주시고 예,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그 채팅에 관련된 테크윙. 이제 그만 읽어요. 테크인 돈 괜찮아요. 괜찮답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 테크윙. 우리가 있잖아 돈 낸 사람만 또 너무 위주로 해주잖아. 정말 다수의 돈 안 낸 사람들이 성질 나니까. 그럼 돈을 내.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속물이야. 자, 저희가 저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한 900석 정도 해서 사실 저희가 한번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저 여러분들 또 만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사실 라이브는 정기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웬만하면 이제 월요일 날 하고 조금 뭐 일정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수요일 날 정도 해서 2주에 한 번씩은 저 라이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정말 확실히 여러분들 참 주식해서 저 돈들 많이 버셔서 그런지 현대백화점 얘기도 많이 오늘 해주셨는데 많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 성숙한 태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싱가포르 거리에는 휘지가 없듯이 여기 정말 저 오늘 댓글 클린하다, 아주 클린해.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일반 방송으로 만나 뵙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라이브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사실 저기 이제 요번 주에는 또 이제 여러분들 연휴잖아요. 연휴 때 사실 이제 주식으로 이제 돈 번 분들은 좀
맛있는 것도 좀 사드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사실 투자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맛있는 것 좀 사드시고 그리고 또 좋은 연휴 보내시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가 이제 연휴인데 저희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한번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오늘 저기 이렇게 좀 이렇게 남긴 것도 저희가 좀 몇 개 중복되는 거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애프터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뭐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7,400명. 다음에는 10,000명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한가? 예. 자, 10,000명도 뭐 우리가 이제 뭐 목표는 그렇게 잡을 수 있지. 예, 우리 자 김정희 씨. 그 뭐 지금 종목군들이 뭐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알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셔도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여기서 언급했던 종목인데 나쁘게 얘기를 안 했으면 계속 그냥 홀딩입니다. 그러니까 더 물어보실 이유가 없어요. 한국전력은 저는 지금은 별로 안 좋게 보니까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요. 저는 정을 버리자. 지수 여기서 조금 정체하면서 수남에 많이 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또 김정희가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기 했을 때는 이제 바이콜 뿐만 아니라 이제 매도콜 사인도 주니까 네네. 여러분들 이제 믿고 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예, 저는 이제 라디오스타 녹화를 이제 끝나고 온 그런 상황이고, 우리 저 김인만 씨는 어제 100분 토론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있잖아, 사람 있잖아, 욕을 먹잖아, 바짝 긴장을 해. 근데 어제는 욕을 안 먹어가지고, 이제 내가 됐다 이래가지고, 내가 긴장이 확 풀린 상황이야. 사람 있잖아, 얻을 거 얻잖아,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 김인만 씨는 지금 뭐 굉장히 피곤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은은 항상 피곤하고, 왜냐면 그렇죠. 이제 아침 사실은 8시부터 거의 이제 하이퍼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방송.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게 이 예능하는 사람들이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워요. 그게 솔직한 얘기로 연기 이런 걸 떠나서 환경으로 봤을 때 연기냐 뭐 예능이냐 뭐 가수냐 이런 걸 떠나서 연예인 중에서 드라마는 사실은 저것 때문에 죽는 거야. 대기에 죽는 거야. 기다리느라고. 기다리는 게 하염없이 기다려. 하루 종일. 응. 그러면 오전에 와가지고 오후에 찍을 수. 그럼 대기에 죽는 거야 대기에. 그래서 사실 이제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에 죽어요. 이동해. 왜냐면 가수는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아하. 방방곡곡을 다녀야 되고 아이돌 정도 되면 진짜 스케줄이 살인적이겠지. 진짜 살인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홍보 다니고 이러려면 요즘 이제 사실은 동남아는 기본으로 다녀야 되니까 이동해 죽는 거야.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사실 집중해 죽어요. 왜냐면 우리는 있잖아 딱 카메라 켜잖아 2시간 동안은 그 프레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초긴장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메인인데 이 사람 얘기 듣고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게 초긴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 스타가?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우리가 남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어요. 우리는 돌발 상황 같은데 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는 기본 약속이 쏘면 그냥 가는 거야. 진짜 웬만하면 잠깐 이제 이거 어떡할 거야 이렇게는 못해 우리는. 쭉 가는 거지. 쭉 가는 거란 말이야. 진짜 뭐 돌발 사건. 그러니까 쭉 가는 건데 여기서 이상한 얘기하지 뭐 그리고 진짜 뭐 들을 만한 얘기도 길게 하지 이러면 우리가 다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해서 무마시키고 넘어가 이게 사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드라마, 가수, 예능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어쨌든 다 쉽지는 않다. 다만 연예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모든 직업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요즘 이제 사회 자체가 뭐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어저께 저기 장특공제 관련해서 MBC 이제 100분 토론에 나갔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조금 이제 화두죠. 장특공제. 장특공제 때문에 이제 100분 토론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2월에 제가 아마 갔던 것 같고 이번에 갔는데 이게 분위기가 연락이 오더라고 어제 밤에 댓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100분 토론 나가고 난 후에 막 제보가 들어오더라고. 야 이번 댓글 분위기는 다르다. 상당히 우호적이다. 아니 근데 뭐 지난번에 뭐 자기는 댓글 신경 안 쓴다 그랬더니 제보가 들어오니까. 댓글을, 그래요. 아니 근데 저기 사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장특공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강남에 있는 일부 분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제 손실을 보는 거고 사실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까지 큰 이제
사실 뭐 금전적인 어떤 그 피해는 보지는 않는데 김만 씨가 이제 논란이라는 게 김만 씨가 생각보다 여론이 좋았다. 이게 논란인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그게 논란인 거지. 장특공제가 논란인 거는 뭐 이미 이제 다 뭐 우리가 이제 소비가 됐던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장특공제 논란이. 나는 장특공제하고 별 관계도 없어. 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뭐 사실 대본은 없고 이제 뭐 PD 분들이 이제 작가 역할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이거 주셨는데 질문지 같이 근데 기세가 어쨌든 간에 김만 씨로 온 거는 요즘 전세난 때문에 전세난 그렇죠? 때문에 네. 최근에 많이 연락 오는 게 기자든 작가든 간에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물어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확실히 전세난이 좀 심각한 건 맞는 것 같고 그게 어떤 민심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집주인이 다주택자가 팔면 하나 줄어들지만 수요도 무주택자가 사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3개월 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고요. 내가 시간 때문에 얘기를 다 못한 것도 있는데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100분 토론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교수님이 나왔는데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님이 다주택자들 개인한테 너무 임대업이 우리나라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대기업들 대형 법인들이 이제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뭐 대형 법인은 그래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뭐 또 지위와 체면도 있고 하니까 약간의 그런 뭐 이제 개인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뭐 합의에 이르기가 좀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왜 그런 거야?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세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되니까 뭐 투기라면 투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외국처럼 일본이나 외국은 대형 법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도 대형 법인들이 다 관리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화두를 던졌는데 반대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대기업들은 무슨 돈이 있냐. 그래서 임대 사업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대기업들이 돈이 없다는 얘기가 어쨌든 뭐 상속세도 내고 뭐 이래서 그러는 거 아니면 뭐야?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나 시행사가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려고.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대형 법인들이 이제 많이 진출을 안 했냐면 전세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대형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전세금 받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지. 월세죠. 대형 법인으로 갔을 때 매매 차익보다는 어쨌든 매달 수익이 나는 렌탈. 그게 영업이익이 되는 거니까 대형 법인들이 시세 차익 가지고 그걸 돈 벌려고 10년 돈을 묻어두는 거 그런 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대형 법인이 임대 사업하려고 샀다가 걸렸어요. 이게 투기로 간주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세제도 때문에 대형 법인들이나 큰 회사들이 안 들어온 거고 앞으로 이제 월세화 시대가 되면 대형 법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었고 그거 어떤 마지막에 이제 참관자들 질문을 받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이광수 대표한테 질문을 딱 하더라고.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야,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네. 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좀 기다려 보셔라. 집값이 안정될 때 사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보고 서울 외곽이든 경기든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지. 전문가들한테 언제 떨어져? 나 언제 사야 돼라고 물어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말이죠. 이제 김만 씨가 지난번에 이제 뭐 서울에서도 사실 이제 가성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노후된 주택들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메리트는 인서울이었다라는 거, 그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뭐 다른 지역들 또 이제 알아보셨는데 인천 부평입니다. 사실 뭐 이제 인천이 굉장히 넓어요. 엄청 커요. 예. 그리고 사실 인천에서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가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이 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그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옛날에는 인천 부평하면은 약간 다른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 보이니까 인천하면 바닷가 앞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닷가 부평이 쪽에서 많이 안쪽에 보면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뭐 그것도 있고 아니 부평이 아무래도 서울하고 가깝고 부천하고도 가깝고 근데 이제 저쪽 뭐 재물포 쪽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중구 동구 이쪽은 뭐 바닷가도 있지만 거긴 또 다른 생활권이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이제 부평은 사실 인천에서도 약간 우리가 부평 출신이라고 그러면 약간 같은 인천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봤었단 말이야. 그럼 누가 강남이에요? 인천에서 강남 강북이 어디 있어? 아니 그래 느낌이 느낌이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다르다 정도. 서로 이질감 정도. 약간 다른 느낌. 약간 다른 도시 다른 도시 같은 같은 느낌. 곳이지만 다른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 부평은 옛날에 뭐 지하상가도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뭐 진짜 최대 규모로 자랑한다고 하고 인구도 굉장히 많이 살고 여기 또 대우자동차 공장도 있고 공장들도 많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갈산동에 살았습니다.
인천? 갈산동. 아 진짜로? 저희 아파트가 옛날에 69년도 이렇게 지어졌었던 아파트였어요. 옛날에 살다. 그러다가 5층짜리인데 그러다가 이제 뭐 재개발하고서 이제 거기 이제 재건축이 됐어요? 이한 아파트. 근데 저희는 이제 사택이니까 나왔는데 되게 오래된. 그래서 이제 부평이 여기 갈산, 부평, 북에 이게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오래된 데가 많아요. 예. 그러네. 여기를 지금 어쨌든 간에 선도직으로 했다. 여기도 이제 그 노후 계획 도시 맞아요. 특별법 만들었잖아요. 일기 신도시 하려고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일기 신도시 우리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인천에서도 하더라고.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년 이상 경과가 되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노후 계획 도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는데 인천에서 이제 5개 구역이 이제 있는데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이제 하고 있죠. 이제 막 경쟁을 하고 있죠. 아하. 어떻게 보면 인천 내에 오래된 신도시 같은 곳 5곳을 추진하는데 저는 갈산, 부평, 부계지구를 선택했죠. 아하. 다른 데는 너무 머니까.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저기 이제 뭐 예를 들면 연수구도 있고. 연수구도 있고 옛날 주안이라고 일컬어진 데도 있고 뭐 그래요. 만수 쪽도 있고. 맞아. 있는데 근데 5개 중에서 한 군데인 갈산, 부평, 부계지구를 갔다 왔다는 얘기죠. 네, 예. 지하철 7호선이 이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딱 갔습니다. 자, 갔는데 여기도 또 경쟁이 치열해요. 단지별로. 분당도 왜 막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도지구 지정이 됐잖아요. 여기도 A1블럭, 2, 3, A6, B1 블럭 5개 블럭이 있습니다. 지도 보면 이제 지하철 7호선 가면 삼산체육관역 있잖아요. 네네네. 그 오른쪽으로 중동, 상동 중동이 있고 삼산체육관역에서 굴포천역 하고 부평 구청역. 맞아. 그 사이가 이제 요 신도시 그럼 요 지구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선정되는데 아니 여기 지금 있잖아. 구역 번호가 A1, A2, A3, A6, AB1인데 여기서 하나만 된다고? 네. 이 5개 중에서 하나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5개 중에서 하나씩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는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구나. 네네네.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2차 선도지구로 또 하겠죠. 아하.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막 동의를 받겠다고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어쨌든 입주민들은 다 이제 대동단결해서 어쨌든 간에 저기를 원하고 있고 아, 재건축을 원하고 있고. 되죠. 이것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 아니 근데 있잖아. 그때 김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처럼 여기 이제 깔고 있는 게 좀 든든한 게 있어야지. 여기 쓱 얹으면 이게 진짜 거대한 덩어리가 되는 건데 사실 뭐 일산도 그렇고 이런 데가 아파트 값이 워낙 이제 시세가 안 나가다 보니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30몇 평이면 3억, 4억 이렇게 많이 나가도 그 정도도 안 할 텐데 거기서 건축비 한 2, 3억 내고 하면 건축비 2, 3억 갖고 택도 없지. 그러면 7억 내야지. 7억? 요즘은 기본 7억 내야죠. 7억을 낸다고? 공사비하고 하면 7억 나오고 아니 그럼 저기 뭐 아파트가 한 3, 4억인데 거기에 7억을 얹으면 10억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여기 분들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이제 추진하는 거지 뭐. 호재가 생겼으니까. 그건 나중 문제지. 일단 선도지구 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이 만들고 10년 후 얘기니까. 일산도 사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제성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시간이 질질 끌죠. 근데 여기는 그럼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일산보다도 여기 아파트 값이 안 나가요. 그리고 소득 수준도 일산보다 제가 낮아요. 근데 이게 된다는 얘기야? 뭐 되고 안 되고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 난 그냥 되는 게 선정되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사업이 끝까지 간다는 거는 인천시장이 이제 잘해야지. 근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최근에 호가가 좀 올랐어. 이 지역이다. 한 10% 올랐어. 이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냐면 지금 사업성을 얘기하는 거죠. 말이 이제 배치가 되니까 그런 거. 항상 우리 김 소장이 얘기할 때 아니 저기 뭐 일산 이런데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안 돼. 사업성이 있는 데는 강남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항상. 강남은 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라도 좀 바꿔볼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좀 올랐다는 얘기예요. 기대감이 오르고 뭐 나중에 안 될 생각해보면 수도 있지만. 뭐 신축 아파트가 되면 10억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상황 봐야죠. 근데 이제 만만하진 않지. 아파트 값보다 더 내야 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그래서 막상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조합원들이 뭐 사업 시행 계획이 나오고 관리 처분 단계에 대해서 진짜 7억 내라고 하면 그거는 논란이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내가 일부러 가만히 있는 거야. 이 방송이 그대로 나가면 김민만 얘기하는 게 약간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는데 근데 내가 더 이상 뭐라고 안 그러는 게 지난번처럼 또 내가 이렇게 물고 늘어들었다고 그냥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나. 내가 왜 그러냐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면 사업성이 안 될 텐데 왜냐면 3억 5천짜리 집인데 여기 7억을 얹어? 아니 그럼 새 집 사고 말지 누가 이걸 사?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만 씨 한번 어떻게 수습하나 볼게. 자, 봐봐요. 이 중에 이제 여러 개 지구가 있는데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A2하고 A3 블럭입니다. 세대수가 좀 커. 그래도 세대수가 그치? 크면 공사비도 좀 내릴 수가 그치, 있기 그치. 때문에 이 두 개 중에 이제 나는 A3 블럭을 나가 갔다 왔죠. A3 블럭이 굴포천역하고 삼산체육관역을 사이에 두고 맞아. 아파트가 나 이거 촘촘하게 알아요. 이쪽 단지들이 몰려 요 있는. A3 블록 바로 앞에 이바돔 감자탕 본점이 있어요. 맞아. 내가 잘 알지. 맞아. 나 탑자야 여기. 맞는데 내가 가봤잖아. 또 여기 요 현지에 사는 후배를 내가 데리고 갔잖아. 또 가이드 좀 받아야 되니까. 가니까 그쪽이 이제 상업지역이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이 중에 이제 뭐 아파트를 보게 되면 안 이제 가격 얘기했으니까 우길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지었고 용적률이 196%. 용적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좀 나올 것 같긴 해. 전용 면적 51제곱미터 15평, 공급 면적 65제곱미터 20평. 20평짜리가 지금 3억 5천에서 3억 8천 정도 하거든요. 전세가 1억 6천 정도. 올라갔네 좀. 네네. 그래서 한 2억 정도 살려면 2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고 대동도 있고 동화도 있고 대진도 있는데 저는 뉴서울 아파트를 좀 뉴서울. 눈여겨 봅니다. 자, 89년도에 지었고요. 1140세대 용적률 300%. 비싸잖아. 사업성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선택을 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원래 나머지 아파트들 자기들끼리 하려다가 인천시가 야 니들끼리 하게 되면 세대 수도 적고 선도주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뉴서울을 추가해. 너조에서 여기가 이제 300짜리였는데 같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낑겨서 싸구나. 원래 끼워주지도 않았는데 낑겨 들어왔어. 자, 전용 39제곱미터 12평에 공급 면적 17평인데 2억에서 이것도 올라서 1억 8천 하다가 2억에서 지금 뭐 높게 부르는 거 2억 2천 또 불러요. 전세가 1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잖아. 그러면 전세 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5천, 7천? 7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1억이 안 되는 분이야. 투자할 수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이 되잖아.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 올라. 지금 선도지구가 이제 지정이 안 됐는데 된다면 확률은 51대 49. 51% 확률에 7천만 원 주고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인 게 제약회사 주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가 좋게 진짜 100% 좋게 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쵸. 원하는 대로 시장에. 내 집 안에 장만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만 어쨌든 한 10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끝까지 게 가면 그런데 예. 중간에 비규제 지역이니까 중간에 엑시트할 수 3년 있는 후에도 엑시트할 수도 있다. 기회가 있다. 그리고 7호선 삼산체육관역, 굴포천역 이용해요. 그러면 내가 입주를 한다. 2억 주고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입주하면 7호선 타면 가산 디지털까지 한 25분, 30분 살기도 좋다니까. 앞서서 이바돔도 있고 홈플러스도 이바돔 있다고 살기 좋진 않아요. 아니 거기가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근데 중심 사실은 상가가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인천 어디든 편의시설은 다 좋아요. 인천은 그럼 인천 다 좋아. 강화도도 아니 강화 빼고 그런 극단적인 예는 백분 토론에서 이렇게 봐 당장 매장돼. 난 지금 백분 토론 여기니까 때 이렇게 이러는 거야. 근데 사실 인천은 저건 다 좋아요. 인프라는 다 좋아. 솔직한 얘기로. 그럼 뭐가 안 좋아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들이 좀 노후된 게 많고 뭐 서울 서울 다니는 사람들 좀 접근성 떨어지고. 불편해서 그렇지 예. 인천은 정말 좋아. 저 가정동 이런 데 가잖아요. 거기는 더 난리도 멀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의 몫인데 사실 뭐 인천 정도면은 서울로 왔다 갔다 하기는 좋고 그러니까 신혼부부 정도 7호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몸테크하면서 버티면서 그래도 미래가 좀 보이니까 1억 5천 가지고 전세 끼고 사고 7호선 타고 서울 출퇴근하고 선도지구 지정되면 또 올라가고. 김만 씨 말대로 언제든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엑시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부동산 가서도 여기가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정 안 됐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도 지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 인천은 사실 지정되기는 쉽지는 않지.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지금 서울은 알잖아요. 규제 지역 지정되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것도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선도 지구가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들어갔다가 안 되면 안 되면 잘 살면 되지.
2차 선도지구 될 수도 있고. 나는 이 가격에 실거주도 7호선 타고 서울 30분 출퇴근이면 내가 우리 집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 가까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제 선도지구에서 그 아까 여기 한 3억 5천 이런 아파트에 이거 2억 5천 아파트에 7억을 낸다라는 것은 그거는 약간 김만 씨가 그거는 10년 후에 얘기지. 실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실언이 아니라 그거는 10년 후에 고민하고 그 전에 엑시트해도 된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는 7억은 그건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한 3, 4억 정도는 낼 수는 있겠죠. 3, 4 가지고 시공사가 안 들어올 걸.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산하고는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일산은 사실은 아파트 값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도지구 지정된 데가 여기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죠. 근데 거기도 사업성이 여기 2배 이상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건 그럼 사업성이 더 없는 건데.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도 좋고 선도지구 지정되면 올라가고 비규제 지역이고 출퇴근 편하다는 거지. 김한 씨가 어저께 저기 백분 토론의 어떤 안도감에 오늘 약간 좀 편안하게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김만 씨의 얘기는 사실 그래 이제 김만 씨가 여러분들한테 투기로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럼요. 요즘 워낙 집값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눈을 한번 돌리란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전세 실종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연극을 한번 제작한 적이 있었어요. 제작은? 예. 연극을 제작을 했어서 이제 옛날에 한 30년 됐죠. 근데 이제 30년 전에? 성인 연극 열풍이 불어서 어차피 이제 그때 이제 그 코미디를 좀 승화해서 성인 연극 비슷하게 했었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내가 이제 뭐 내 후배들하고 대본 쓰고 앞에 이제 약간 개콘처럼 우리끼리 이제 하고 뒤에 또 연극도 좀 붙이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뭐에 씌이니까 극장을 송도 유원자 앞에 모텔촌 있는데 극장을 잡은 거야. 그 누가 보러 가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송도 유원자 앞에 모텔촌이고 그러니 사람들 많이 다닌다고 우리가 성인 연극이니까 보러 오지 않을까? 성인 연극 보고 이제 모텔 간다 이런 뭐 그냥 자리구나?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근데 안 되는 거지 해보고 근데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노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돼서 막 그 앞에 이제 여관에서 숙식하면서 우리가 막 전단지도 돌리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깨달았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너무 서울 이런 데만 고집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요즘은 진짜 한 번에 좋은 데는 못 가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김만 씨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부동산은 김만 씨 컨디션 저하 문제로 해서 여기서 일단 좀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김구라 경제연구소 이제 사연 편입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우리 그 사연 중에서 자기네 집안에 어떤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남양주 왕숙에 좀 가고 싶은데 아내와 맞아, 기억난다. 의견 차이로 인해서 사실 고민이다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좀 쓴소리를 하면서 저희 어쨌든 그 사연의 어떤 재미 중에 하나가 이러면서 이제 가정의 환경까지도 좀 유추해 보는 거였는데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사실은 아내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가 아내가 장위동 출신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는 약간 그쪽으로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거지. 어떻게 알고 딱 이렇게 됐지?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제 종종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고 사연을 보냈어. 채택이 됐어. 우리가 방송을 했잖아. 근데 연락 와가지고 빼달라고. 자기 신분 드러나는 게 싫다 뭐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그럼. 신분이 이름 아니면 어떻게 드러나?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정말 본인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정제돼서 잘 만들었고 뭐 막말로 해서 여러분 뭐 이름이 나왔습니까? 아이디 얘기했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정보가 최소한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한 정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상담해 드렸는데 잘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빼달라고 이럴 거면은 그냥 보내주지 마시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걸 이제 더 이상 들어드릴 생각도 없다. 왜냐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개 방송을 했어. 원치 않잖아. 그럼 블러 처리를 해줘요. 근데 이거는 사연을 보냈다는 얘기는 내 사연을 소개해줘라잖아. 근데 그거를 소개했더니 갑자기 아니 그냥 빼달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크게 뭐 아주 개인적인 그런 사연 별로 없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다 잘랐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좀 저희 그 맥 빠지게 하는 그런 행위는 좀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안 보내주시면 돼요. 예.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딴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그거 듣고 몰라. 네. 어떻게 알아? 자, 오늘도 말이죠. 이제 부동산 사연 시작해 봅니다. 자, 아이디가 땡땡땡님입니다. 아이디도 이제 저희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은근히 이게 또 신경 안 쓴다더니.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사연을 드립니다. 토크 콘서트에 참여도 했었고 현장 사연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글도 썼는데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저희 그날 와 보고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기본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은 이제 성남 분당 판교 원마을 5단지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32평. 매수 시점이 이제 2020년 6월이고요. 매입 금액이 11억. 근데 원래 이게 누나가 살던 집인데 뭐 그래도 집안이 좀 형제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여유가 있나 봐. 누나가 이제 그 강남 금매를 잡기 위해서 동생한테 매도를 던졌고. 아, 누나 금매작교에서 동생이 또 그걸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나는 결국 이제 대치동까지 입성을 했으니까. 와, 누나가 또 성공했네. 어쨌든 본인도 이제 어쨌든 누나 집을 살아서 뭐 사실은 뭐 나쁠 건 없죠. 예. 크게 싸게 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누나 집이니까 뭐 믿고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더 싸게 샀어야지. 자, 항상 근데 형제들을 눈탱이 치려는 경향이 있어. 김만 씨는. 내가? 아, 그럼. 누나가 대치동 가는데 동생한테 아이. 저렴하게 줄 수도 있지. 답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진짜.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게 아니라 말이 되냐고. 아, 누나도 지금 저기 보니까 저 일원동을 줘서 대치까지 입성하려면 자기도 이제 없는 돈 이렇게 긁어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겠네. 자, 현재 상황 말이죠. 현재 실거래가가 이제 약 17.5억 원이고요. 호가가 지금 18에서 18.5억. 전세를 2번 정도 돌린 다음에 2024년부터 실거주를 하는데 가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세전 합산 소득이 2.2억. 그러니까 뭐 둘 다 한 1억씩 버는.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 다니네. 그렇죠. 다니는 분들이에요. 아우. 판교 회사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한 1억 5천 정도 있고요. 금융자산이 이제 주식하고 이제 현금에서 3억 정도 있는데 현재 매입가 대비 한 6억에서 7억 정도 상승해서 절대적인 손해는 아닙니다만 당시 말이죠 비슷한 가격대였던 서울 아파트들이 10억 이상 상승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야하. 아무래도 이제 그 분당에 있는 분들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인천, 뭐 일산, 뭐 부천 저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박탈감은 못 느껴요. 아, 아예 안 느껴요? 아니 못 느끼지 사실은. 그냥 먼 나라 얘기지만 돈 많이 버네 쉽게. 다른 나라처럼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파트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오늘도 기사가 그런 게 낫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이제는 같은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어떤 데는 물산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무슨 뭐 백화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같은 뭐 대기업 이제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이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는 무슨 뭐 저기 성과급이 뭐 6, 7억 나온다고 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도 사실 오늘 사연의 이제 주된 포인트가 같아. 본인 아파트도 6, 7억 올랐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저기 뭐 판교 쪽 비슷하게 이제 다닌 것 같은데 그럼 거기 이제 뭐 이제 자기 친구들 중에서 삼성전자 다니고 하이닉스 다니고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본인도 약간 좀 뚜껑 날아가는 거지. 속상하겠다. 속상한 나도 거지. 저기 뭐. 갈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주택을 매도하고 이제 서울로 갈 경우 양도세, 취득세 등을 고려하면 한 21억에서 22억 정도 수준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부터 말이죠. 이제 잠시를 목표로 생각해왔는데 현재는 상황이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울 하위급지로 이동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검토 중인 선택지가 이제 성수 옥수에 20평대. 그래서 이제 서울 숲프로지오하고 레미안 옥수 리버젠인데 본인 뭐 조사 많이 하셨네. 역하고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한강 입지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잠실 인근에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근데 여기가 이제 또 역시 역 접근성하고 단지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 자, 그리고 이제 분당 내 이동해서 동판교라든지 순회 정자 해서 여기는 이제 주거 만족도는 높은데 서울 선호 분위기 때문에 고민이다. 근데 진짜 예를 딱딱딱 들어주셨네.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아파트 값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살기 좀 좋아지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잠실 쪽은 서울로 가지만 잠실에서 조금 이렇게 좀 잠실에서 떨어지는, 좀 약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성수 옥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한강 재개발 뭐 이런 그리고 것들. 여기는 한강 벨트지. 또.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주거지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서 유지도 고려하고 있고 대신 자녀 명의로 재개발 투자 검토하고 있다. 초기 투자금 3, 4억 원 정도
해서 재개발제 투자 경험이 없어서 지역 추천 요청드린다. 향후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어 실거주가 필요 없어질 경우 이전에 소개해 주셨던 노량진 1구역 재개발 투자도 고려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재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대기업 다니시네. 그렇죠. 대기업 나가고 해외 나가면 또 그렇지. 몇 년 있다가 오니까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은 아닌. 그죠? 어쨌든 뭐 좋다. 좋으신 분이네. 나는 이거 부러운데 이 정도면 거의 상위 10% 아닐까요? 진짜 내가 보니까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재테크를 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아주 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너무 꽂히면은 본인의 삶이 좀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피폐해질 수 있어. 맞아요. 내가 볼 땐 누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대치동 가서 옛날에는 비슷했는데 맞아, 이제 맞아. 대치동 집값이 뭐 10억 오르고 20억 올라가다 보니까 또 좀 더 스트레스 아무리 형제라도 사실은 그 스트레스는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잘 나가겠죠. 대기업 이 정도 맞아, 다닐 맞아. 정도면 학교도 괜찮게 나오고 맞아, 그런 것 누구는 같아. 하이닉스 가고 누구는 뭐 좋은 데 갔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엄친아라고 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왜 공부를 잘할까? 나는 1등급이 쉬운 줄 알았어 옛날에. 개나 소나 다 1등급이래. 우리 애 키워보니까 1등급이 어렵다만. 4등급 겨우 봤더만. 그러니까 좋은 거 공부 잘한다 매덕 올랐다는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침묵하는 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 또 침묵하는 다수가 많다. 그래서 매덕 올랐다는 얘기에 너무 상처 안 받으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본인 것도 올랐어요. 본인 것도 올랐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 행복한 네. 일이잖아. 만약에 전세 살았으면 이것도 안 올랐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사실 이분한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땐 김인만 씨가 또 여기서 인생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김인만이 뭔데 지금 나한테 인생 설교하니까 그럼 질문하지 말든가. 그냥 내가 아까 그 얘기는 했으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가면 저는 반대예요. 옥수금호 좋아요. 잠실도 좋고 분당도 좋은데 상급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서판교예요. 판교에서도 동판교, 서판교가 다르거든요. 현대백화점 있고 신분당선에 있는 쪽이 이제 동판교. 여기는 서판교라서 가격이 좀 약세예요. 분양가는 똑같았는데 그때 분양할 때도 이슈가 동판교는 이제 편의시설, 백화점과 맞아, 신분당선에 있는 서판교는 좀 쾌적해. 그래. 골프장도 있고 남서울. 공기도 좋고 남서울 있고 그래서 쾌적성이냐 편의시설이냐 했는데 편의시설이 이기더라고. 그죠? 왜냐면 이제 사실은 저기 서판교 입주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옛날에 이제 정영진 사실 그건 신세계지. 특별한 그리고 이제 케이스고. 박인비 뭐 이렇게 조금 돈 많은 사람들. 거기는 약간 그들만이 이제 있고. 뭐 성북동이나 평창동 느낌으로 이제 거기서 사는 건데 큰 집 이렇게. 사실 이분들은 사실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근데 분들이니까. 아파트니까. 그래서 왜 제가 반대하냐면 옥수금호동도 상급지고 분당도 상급지고 다 상급지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4년 5년 많이 올랐던 지역들. 그러니까 미래의 상승의 적은 과거의 상승이잖아요. 이분이 10년 후를 바라봐. 10년 후를 바라보면 애들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분당이든 뭐 동판교든 옥수금호동이 더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짧게 본다면 한 2년, 3년 정도 본다면 저는 가격 탄력성은 이들 지역들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한 2, 3년은 저는 숨고르기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거기서 이제 상투 잡느니 그냥 여기 있는 게 낫다. 여기 있는 것보다는 주재원 가니까 좀 다른 거를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도 내가 꼭 실거주 안 해도 실거주 해야 되구나. 주재원은 예외 조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몰라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아까 노량진 말씀하셨는데 노량진은 이제 안 됩니다. 노량진 1구역은 지금 관리 처분이 나가지고 이제 살 수가 없는. 물론 그 중에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집주인권을 살 수는 있는데 아무튼 노량진 1구역보다는 노량진 3구역이나 다른 구역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고 서울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입지를 찾아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용산의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거 그런 거 팔면 얼마 나오지 이분이 대출이 1억 5천 있다고 했으니까 아까 22억, 23억까지 22억 23억 정도면 괜찮은 거 살 수 있거든요. 한남은 못 사도 나머지 재개발이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사고 해외로 좀 가는 방향도 좀 만약에 해외 생각해야 안 나가시면 어떻게? 안 나갔을 때는 우리 실거주 해야지. 그냥 여기 살란 얘기야. 지금 살고 그냥 있는데. 여기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서판교보다는 동판교나 분당이 낫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본다면 개발할 것 같으면 저는 노량진 3구역이나 다른 구역으로 가시고 근데 자녀 명의로 투자 검토라고 했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번에도 국세청장이 편법 증여 뭐 가산세 매기겠다고 강하게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인데 물론 합법적으로 잘 처리하면 괜찮은데 초등학교 1학년 명의로 나는 투자하는 건 반대. 이게 30대도 아니고 그래서 한다면 본인 명의로 하셔라. 그리고 세대 분리할 수 없잖아요.
이분 말씀이 이런 것 같아. 내가 서판교 집을 가지고 있던 분당으로 가고 남는 돈으로 A 이름으로 하나 사고 싶다는데 이거는 세대 분리가 안 되니까 1가구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을 지금 왜 만들어? 3억짜리 투자해가지고 3, 4억으로 투자한다면 뭐 장인 뉴타운이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거든요. 거기 투자해서 1가구 2주택 되느니 차라리 괜찮은 아파트 길게 본다면 차라리 그럼 분당이나 판교로 가든지. 제시해 주신 3개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된다면? 분당? 1, 2, 3 분당에. 저는 잠실 인근에 이거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왜? 그래도 이게 뱀 꼬리 같은. 오케이. 예, 그러면 저는 분당에 좀 괜찮은 아파트 이 정도 돈이면 뭐 양지마을이라든지 재건축 아니면 선도지구나 순회역 또 서현역 주변에 또는 정자역 주변에 괜찮은 아파트로 가든 아니면 옥수 금호동 가든 아니면 서울의 재개발 노량진 1구역은 안 되니까 3구역이나 다른 구역을 좀 찾아보셔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기 김만 씨가 이미 좀 흥미가 떨어졌어. 이미 이 사람은 저기 다 준비를 해오고 김민만 이상이 어떤 자기가 이제 서치를 다 한 상황이야. 근데 이제 김만한테 그냥 쓱 그냥 컨펌도 아니고 의견 어떠니 해서 물어보는 정도기 때문에 근데 김만 씨 의견이 아마 여러분 우리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의견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이분의 어떤 큰 신상의 어떤 변화, 해외 주전, 요게 아마 결정이 되면 아마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냐. 아, 그것도 라는 방법이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주식으로 부산에 거주 중인 이제 평범한 직장인 30대 중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 제 나이에 비해서 이제 자산이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계신다고. 30대 중반이면 최소한 1억 정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현재 투자 가능한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직장인이라서 부동산 투자 어렵고요. 사실 주식이 가장 현실적이다. 투자 과정 말씀을 드리면 2년 전부터 본격적인 데 투자를 했는데 초기에는 말이죠. M7 분산 투자. 국내는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우량주 위주로 많이 하셨네. 결국은 성향이 맞아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계속 들고 있었으면 지금 괜찮았을 텐데 나 보니까 이제 중간에 쓱해서 이제 갈아탄 거지 뭐, 그지? 자, 현재 말이죠. 아래 같은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투자해서 배당금 전부 재투자. 이거 뭐 김종규 씨가 맨날 얘기하는 거고 10년, 20년 장기 복리를 목표로 한 고배당주 중심 투자. 이 전략으로 플러스 고배당주를 매수했고 현재 수익률 57%. 우와. 대단하네. 잘하네. 평균단가 17,900원. 배당주는 원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왔는데 하락장에서 오히려 큰 불안 없이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요즘 반대로 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약간 이게 먹고 튀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엑시트를 생각하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는 요즘 너무 불장이니까 그냥 잔잔하게 먹으려는데 갑자기 57% 먹으니까 먹고 튀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일정 수익이 난 만큼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장투로 가는 게 나을지 이 불안 심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내가 보니까 일생을 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아, 그런 건가? 그럼. 아하. 아이 참. 처음 먹었구나. 그럼. 고기를 고기 맛을 처음 봤어. 나 수익률이 꽤 되잖아. 뭐 그러니까 그냥 나는 뭐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불안하거든. 내가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 본인이 처음 먹은 생각대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내가 원래 계획한 거 있으면 이건 그냥 꾸준히 가셔야 된다. 그래서 배당 나오는 거 계속 재투자하고 그다음에 월급의 일정 금액 계속 투자해서 잘하고 있네. 금액을 일정하게 가져가시라.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 수량만 조절하는 거지 일정 금액으로 계속 투자하시는 건 가고 지금 제가 보기에 불안한 건 이게 떨어질까 봐 불안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주변에 막 하루에 10%씩 오르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를 써야 되는데 내가 괜히 부담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엔 그 포모가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그러면 일부를 빼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빼면 안 되죠. 이건 그대로 가고 새 돈을 가져와서 차라리 뭔가 신규 투자를 하는 건 저는 괜찮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를 중간에 뭐 내려오거나 없거나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럴 거면 뭐하러 지금까지 했어 이거. 그리고 정말 이 배당 투자의 장기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 10년.
지금 57%가 이게 배당으로 뭐 많이 올린 것 같지만 이거 많은 수익률 아닙니다. 지금 지수가 100% 올랐는데 뭐 57%가 뭐 좋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없이 그대로 쭉 가시고 만약에 포머가 와서 뭔가 투자를 좀 바꿔보고 싶다면 차라리 새 금액을 투입해서 신규 투자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나는 뭔가 불안해서 이거 혹시라도 마이너스 날까봐 두려워하신다면은 이분은 투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배당 투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 피해 가려고 계속 장기로 투자하는 건데 떨어질까 봐 무서워하면 장기 배당 투자를 왜 합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더 기쁘게 더 많이 사야지. 그래서 이건 그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그냥 생각한 대로 가시라. 마이웨이 해야 되네.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일생을 먹질 못해가지고 하나 들어오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러는데 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 그분 생각나네. 대한항공 6% 대한항공. 먹었어요. 아, 어떻게 맞아, 해야 기억나.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분 생각나네. 예. 나 2011년부터 투자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쭉 믿고 가니까 지금 뭐 수익률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꽤 있다고. 그러니까 쭉 그냥 믿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저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든 요즘 이렇게 정말 다 이렇게 주식해서 잘 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사연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찾아뵐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한번 라이브를 하는 걸로 해서 라이브 날짜는 웬만하면 월요일 날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월요일이 장 시작과 동시에 좀 할 얘기들이 더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주의 시작이니까 특별한 경우 없으면 저희가 월요일 하고 좀 뭐 일 있을 때는 또 수요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동적으로 하고 오늘도 한번 저희가 한번 또 이따 여러분들도 만나 뵈서 아주 기쁘네요. 예. 어쨌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서 어디서 이렇게 쓱 해서 사우나에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쓱 앉더라고. 그러더니 저기요 자기를 여자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야. 네? 갑자기? 그래서 왜? 내가 에?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저기 아까 저기 인포메이션에 있는 친구 어때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 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 사람은 나보다 좀 어린 사람이었어. 아니 지금 나한테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쓱 아니 그만 좀 해요. 아니 뭐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하고 뭐 이러면서 성질을 내는 거야. 와 그래서 약간 내가 술 먹었나?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무마하고 나왔어. 그거는 나왔는데 성질머리가 좀.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만나잖아. 어디서? 그 자리 또? 또 그랬는데 또 가는 것도 대단하다. 아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안 갈 이유는 없지. 쓱 지나갔는데 이제 내가 이제 등치가 크잖아. 쓱 해서 쓱 쳐다봤더니 놀래더라고서 내가 어우 지난번에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찐 놀라는 거야. 그러면 일어선 모습은 처음 아니 보여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주 젠틀하게 젠틀하게. 지난번에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딱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 하세요? 내가 딱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러면서 저 건물 임대업 하는 데서 와, 그러세요? 건물주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종종 봐요. 그래서 쓱 같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자기도 잘못한 걸 그치. 근데 이제 내가 잠깐만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웃으면서 또 봐요. 이랬더니 아무도 놀라서 가더라고. 그냥 또 봤어요? 그거는 못 봤지.